빅테크들 사이에서 복지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연봉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에요. 바리스타 분이 안 계시고 나중에 커피를 만드는 머신으로 대체하셨다던가. 그런데 최고의 복지는 와이스트리 송일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서 일을 하셨던 조석영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MIT에서 기계공학과를 전공하고 엔지니어로 활동하다가 최근 2년간은 테슬라에서 테크니컬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을 하다 지난 9월 달 제가 퇴사하고 꿈을 찾기 위해 좀 여러 도전을 하고 있는 조석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구체적으로 테슬라에서 하는 이 TPM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부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ECU라고 Electronic Control Unit이라는 부품을 다뤘었는데요. 네. 대충 이렇게 생긴 부품이에요. 이게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인가요? 네, 자동차 안에 어떤 식으로 탑재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탑재가 돼 있습니다. 네네. 이 빨간 부분 보이시죠? 네. 이게 하는 역할이 이 자동차 내부에 굉장히 전자기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다 파워가 공급이 돼야 하고 네.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네. 서로 소통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소통을 하려면 막 다 와이어 꽂아서 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다 모든 부품에 와이어를 꽂아서 소통을 하기보다 센트럴한 허브가 있어서 그 허브에 모든 와이어를 또 꽂고 네. 그 안에서 소통을 하게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뇌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자동차 내부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피구공이 날아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고 뇌로 인식하고 그런 다음에 손으로 막으면 이 피구공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뇌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손을 올릴 수 없고 그렇게 피구공을 막게 되겠죠. 그래서 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트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컨트롤러가 이거를 프로세스하고 이 시그널을 시트에게 보내면서 시트가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컨트롤러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시트도 움직이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시스템에 이런 허브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 컨트롤러가 차량 내 한 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위치에 따라 여러 부품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컨트롤러를 갖다가 어떻게 만드냐 여기서부터 이제 TPM의 업무가 조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얘를 이해하기 쉽게 조금 마시멜로 스모어 개념을 써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부품이라 그러면은 이제 마시멜로가 되겠죠. 네. 이 마시멜로는 전자 기판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그거를 덮고 있는 뭐 초콜릿이나 비스킷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 메케니컬 엔지니어링 팀이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게 자동차에 잘 부착될 수 있게 그리고 좀 열 같은 것도 관리할 수 있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자동차에 잘 넣게 하는 그런 팀이 인테그레이션 엔지니어링 팀이 있고요. 또 이 부품이 전자적으로 모든 것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Electronic Systems Integration Engineer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 자체가 신뢰성 있게 작동을 하느냐 그거를 또 보는 팀이 열 전자파 신뢰성 엔지니어 팀이 또 각각 따로 있고요. 이 부품을 하나만 만들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량 생산하는 과정 중에 초콜릿이랑 마시멜로랑 비스킷을 구하는 팀이 있어요. 그 글로벌 물류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죠. 이게 계속 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류를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게 확인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 마시멜로 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시멜로 공장 따로 있고 또 비스킷 공장 따로 있는데 비스킷을 합치는 공장이 있는데 그 합치는 라인을 구축하고 그 품질을 승인하는 또 엔지니어링 팀이 있어요. 공장 산업화 엔지니어 분들이 이런 일을 하시고 또 그 부품이 대량 생산됐을 때 모든 부품이 좋은 정상적인 제품이냐 테스트도 해야 하잖아요. 그건 또 테스트 엔지니어링 팀이 따로 있어요. 테스트 장비 개발 및 공장 셋업 하시는 팀이 따로 있고요. 이 모든 것을 다 잘 맞물리게 총괄하는 역할을 TPM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와우. 저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 로봇, 사이버 트럭, 세미 트럭이라고 이제 굉장히 큰 네네. 트럭이 있어요. 화물용 트럭, 모델 S, X, 모델 3, 로봇 택시 네. 이렇게 7가지. 테슬라에서 하는 건 다 하셨다고 2년 동안에. 거의 다 했고 네. 모델 Y 빼고 할 수 있는 것들에는 어느 정도의 손길이 닿았던 것 같습니다. 와, 굉장히 집약적으로 모든 걸 경험하고 나오신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아, 테슬라 하면 또 일론 머스크 CEO잖아요. 그럼요. 테슬라 이퀄 일론 머스크라고 이제 인식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실질적으로 직접 그 조직 안에서 일해 보니 이제 밖에서 봤을 때랑 정말 어떻습니까? 일단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되게 재밌었던 게 인터뷰 과정이나 그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도 창업가의 정신이 많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회사 안의 분위기가. 네네. 그래서 인터뷰 질문에서도 어떤 식으로 인터뷰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철학을 조금 느낄 수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회사 안에서 예를 들면 어떤 커피 머신을 쓰느냐, 어떤 네. 음료수를 마시느냐 이런 거, 아니면 책상 배열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거에서도 네. 솔직히 느낄 수 있었고, 복지 제도가 아주 잘 돼 있지는 않아요. 바리스타 분이 뭐 안 계시고 네. 나중에 로봇으로 커피를 만드는 머신으로 그 바리스타 분을 대체하셨다던가, 아니면은 원래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콜라 캔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저가 브랜드의 음료 머신이 들어온다던가 네. 약간 그런 문화도 있고, 또 일을 하면서는 아무래도 하드웨어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 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런칭하는 시간이 수년이 걸리는데 소프트웨어는 보통 수 개월 단위로 론칭이 되잖아요. 근데 2년밖에 일을 안 했는데 7가지의 제품군을 다뤘다는 것 자체가 1인분의 할당량이 굉장히 많이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일당 100이 아니고. 근데 그 신입사원 인터뷰 질문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다른 회사들이랑? TPM의 인터뷰와 엔지니어링의 인터뷰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제가 테슬라에서도 엔지니어링 인터뷰를 받고 애플에서도 엔지니어링 인터뷰를 받는데, 테슬라는 그걸 되게 강조해요. 우리는 first principle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본 지식을 확실히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확인하는 인터뷰 프로세스를 거치고요. 굉장히 공학적 개념적인 질문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짧은 막대기 2개 위에 긴 막대기를 두었을 때 진동수와 긴 막대기 2개를 두고 짧은 막대기 위를 두었을 때 이 진동수의 뭐 차이를 구하시오 이런 것처럼 굉장히 개념적인 질문 위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애플에서 프로덕트 디자인 엔지니어 포지션으로 나중에 제안이 왔는데 거기에서 인터뷰를 봤을 때는 훨씬 더 응용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뭐 빨간 버튼이 있는데 이 빨간 버튼을 너 어떻게 만들래? 네가 생각하는 최대한 많은 방식을 말해봐. 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응용적인 접근이고, 제품을 디자인할 때 훨씬 더 섬세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인터뷰 방식에서 묻어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어려운 시스템을 다루려면 그 안에서 어떤 공식으로, 어떤 되게 기본적인 공학적 공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이해를 해야 그 복잡한 전자 시스템이나 물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많이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머스크 하면은 이제 스페이스X도 그렇고 기존에 정해져 있던 틀을, 그 룰을 깨고 뭔가 혁신을 일으키는 이제 캐릭터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같이 일하면서도 그런 거를 느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는지. 제가 있었던 그 일렉트로닉 시스템스 팀에서 사이버 트럭을 론칭할 당시에 굉장히 자동차 업계에서 화제가 되었던 그런 혁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배터리 시스템인데요. 배터리 시스템이 내연기관 차에서는 12V 배터리를 써서 웬만한 그 전자제품에 그 전기를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에서 처음으로 48V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어떠한 베네핏이 있냐면 파워는 전류 곱하기 전압이거든요. 그리고 48V라고 말하는 건 전압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것을 전압을 높였을 때 전류를
4분의 1 정도 가량 내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전류가 뭐냐면 전자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열이 발생하고 네. 이 열을 쿨다운 시키기 위해 우리가 더 많은 카퍼를 쓰고 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열 손실을 기존 대비 16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은 이 카퍼 와이어 같은 경우도 대폭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복잡한 얘기 같지만 결국에는 이 시스템을 바꿈으로써 기존 대비 무게를 절감하고 자동차의 비용을 절감하고 발열 효율을 강화시키고 모터 스펙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좀 새로운 프로젝트였다. 그래서 제가 엔지니어들한테 그 당시에 물어봤거든요. 이런 혁신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 자동차 인더스트리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12V 시스템이 최적의 시스템인데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모든 것을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더 효율적이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돼서 그런 연구 결과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48V까지 올려도 꽤나 안전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지만 자동차 부품들은 다 12V 스펙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산업을 건들지 않았던 거죠. 다른 것들도 다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부품을 하나 살려도 다 12V 스펙으로 맞춰져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이게 48V로 올리는 게 더 좋아도 굳이 혁신을 시도하지 않았지만 이 테슬라에서는 그 혁신을 시도하고 그래서 커스텀하게 바뀐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커넥터 같은 거 있잖아요. 기판에도 이것저것 이 기판과 다른 부품들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필요한데 이 커넥터도 이 48V 스펙에 맞춰서 다시 디자인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품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이거를 연구 개발해야 하는 거고 이런 과정들을 다 겪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이고 그렇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뷰할 때 기본이 잘 다져진 사람이냐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혁신을 내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감안하고 실험해서 우리가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를 관건으로 보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미 틀이 다 갖춰져 있어서 바꾸는 게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이거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아? 라고 이제 거기서 시작한 것들이 모든 것을 바꾸는 그게 결국엔 혁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 것을 그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믿고 맡겨주는 분위기가 있어서 물론 굉장히 큰 프로젝트의 흐름은 탑다운으로 진행이 되지만 이런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는 바텀업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대기업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야, 여긴 대기업 아니야. 그냥 큰 스타트업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지만 또 스타트업에 비해서는 또 대기업적인 부분이 있고 조금 대기업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텀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혹독한 환경에서도 회사에 다니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일론 머스크 하면은 선택과 집중으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면서도 와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으세요? 네, 아주 정확히 공유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언론에 나와 있는 뭐 레이오프라던가 최근에 또 나왔던 도조 프로젝트라는 훈련용 칩을 개발 중에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캔슬이 됐다던가 이런 결정들을 굉장히 빨리빨리 하시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대처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도조 프로젝트가 캔슬되셨을 때는 그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다 모아서 너네는 굉장히 소중한 인력이고 우리는 너네 팀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X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AI5라는 칩이 있어요. AI5, AI6라는 개념이 훈련과 추론인데 도조는 훈련 베이스 칩이었다면 이제 AI는 추론을 더 잘할 수 있는 칩이거든요. 거기에 집중하는 게 더 맞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인력을 옮길 거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친절하게 이끌기도 하시고 그래서 좀 반전 매력이 있으신 분 같아요. 굉장히 의외성이 있으신 분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가족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게 일단은 풍문으로 들은 바로는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아들이 열이 난다라는 전화를 받고 회의를 바로 마치고
실리콘밸리에서 바로 텍사스행 비행기를 타셨다랄 정도로 굉장히 정말 반전 매력이네요, 그쵸, 이거는. 그쵸. 직원들도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의사결정이 바뀌는 거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이 있는 편이에요? 대체적으로 신뢰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일하시는 편이고 아무래도 그냥 회사 내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와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다면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CEO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분야가 있다면 뭘까요?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밖에서 보이시는 이미지와 안에서 보는 이미지가 굉장히 흡사해요? 비슷하다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재작년 10월 10일에 We Robot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네. 그때 나왔던 것들이 이제 로보택시와 옵티머스를 굉장히 앞세웠고 네. 로보택시에서 사실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자율주행 기능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AI 흐름에 맞춰서 일론 머스크 님도 로봇과 AI 자율주행 기술에 훨씬 더 집중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외부적으로 제가 또 알고 있는 것은 xAI라고 그록을 만드는 회사도 운영하시잖아요. 거기서도 굉장한 강도로 일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AI 쪽에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존 테슬라 차량 전기차 쪽에는 이제 잘 안 나타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론 머스크님은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에 어떤 일이 잘 굴러간다고 생각하시면 그거에 큰 터치를 하지는 않으시는 편 같아요. 물론 기술적으로 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잘 참여를 하시는 편 같으나 이렇게 많은 사업체를 굴리시면서 모든 일을 옛날같이 그 공장 바닥에서 주무시고 이러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A급 인재를 뽑아놓고 그 A급 인재를 믿어주는 문화가 이 테슬라 사람들이 굉장히 직장을 다니면서 좋아하는 점인 것 같고 회사 문화가 굉장히 수평적이고 협조적이고 테슬라에 되게 빨리빨리 퇴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5년, 10년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테슬라의 퇴사율이 다른 빅테크들보다 1년 내에 그만두는 직원 비율이 35% 정도인데 그에 반해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비율도 한 30% 정도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유추할 수 있는 바로는 일단 테슬라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빅테크들 사이에서 복지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연봉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적인 기술력을 밀고 가는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에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를 생각해보면 돈 때문에 오는 사람이기보다는 테슬라에서 정말로 뭔가를 얻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서 정말 탑급 인재들과 일하고 싶고 그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망으로 들어갔고 또 어떤 분들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지속 가능성 있는 에너지 이런 미션을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AI 산업을 더 발전시키면서 그런 AI 선두주자 그룹에 계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들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션이 지속적으로 충족이 되고 그 A급 인재에게 자신의 역량을 계속해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런 분들께서는 테슬라 굉장히 좋아하시고 5년, 10년 이렇게 넘게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하면은 막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장 바닥에서 자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는 본인이 그거를 계속 막 몰아붙이는 게 효율적이라고 느끼는 건가요? 뭔가 실패를 계획하기보다 가장 이상적인 스케줄을 두고 어떠한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거에 맞춰서 조율하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율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조율이 되고 예를 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을 줬을 때 엔지니어들이 이게 왜 더 시간이 필요한지를 잘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윗부분까지 계속 설득이 가능해서 타임라인을 변경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외부적인 모습으로 보셨을 때는 일론 머스크 이때 뭐 낸다 그러면서 또 안 냈네, 또 안 냈네, 또 안 냈네 이렇게 그렇잖아요. 비춰질 수 예, 있는 거죠. 우리가 네. 만약에 더 여유롭게 시간을 잡고 일을 했다면 그 정도의 속도도 못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어야지 직원들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이 기술을 더 빨리 상용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노리셔서 그랬을까? 그리고 테슬라의 또 재밌는 점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너무 놀랐던 게 이 책상들이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 있고요. 제가 다른 빅테크 오피스들을 방문해 봤을 때는 이제 방이나 굉장히 넉넉한 스페이스에 칸막이가 잘 쳐져 있거나 이러한 환경들도 많이 봤는데요. 빽빽하게 옆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의 장점은 정말 소통이 잘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나의 프라이버시가 없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조금 익숙해지니까 옆에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해야 할 때 너무 편한 거예요. 바로 말 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 사람 미팅 들어가 있을 때도 뭐 메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빠른 소통이 이루어진다던가 제가 이 미팅에 들어가 있는데 옆에 분은 다른 미팅에 들어가 계시는데 이분의 인사이트가 갑자기 필요할 경우에도 잠깐 뮤트 시키고 야 이거 뭐야? 답변 얻어서 빨리빨리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이게 확실히 이제 정말 이게 대면으로 있는 문화를 극대화시키는 거네요. 정말 극대화시키시고 정말 빨리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놀랐으나 이게 적응되고 나면은 이 환경을 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동지에도 생기고요. 제가 또 재밌는 질문을 어디서 들었던 게 이제 회사 다니다가 여가 시간엔 뭐 하냐는 거예요. 직장 내 여가 시간. 근데 이제 제가 전 직장을 다녔을 땐 분명히 여가 시간이란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테슬라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100%를 이 모든 프로젝트에 하는 건 불가능이고 그래서 80-20라는 룰이 있어요. 그게 되게 뭐예요? 유명한 공식인데 내가 20% 정도 일했을 때 솔직히 80% 정도의 효과가 난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론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상사님들께서 많이 권장하시기도 하시고 그 뜻은 일을 100%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수준의 임팩트 있게 일을 빨리빨리 많이 처리하자. 이런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 임팩트 있게 빨리빨리 쳐내면서 속도를 높이자.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테슬라를 이제 거친 직원들이 이거는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 뭔가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게. 그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연봉이 낮아도 오겠다라고 했지만 이 연봉이 미국은 그냥 기본 연봉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에퀴리라고 주식으로 이제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주식으로 이제 플랜을 잘 짜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에퀴티라는 게 뭐냐면 주식을 주는 건데 흔히들 아시는 방법은 RSU거든요. Restricted Stock Unit이라 그래서 내가 10,000불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10,000불을 받는데 지금 주가가 100불이야. 그러면은 100주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200불이 된다. 주가가 200불이 된다. 이러면은 내 10,000불이 20,000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스톡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주식 구매 권리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4배 정도 주식을 더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원래 RSU에서는 100주만 받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400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400불을 100불에 살 수 있는 권리. 하지만 주식이 나한테 바로 오지는 않아. 이게 어떠한 딱 포인트를 넘으면 내가 사고 살 수 있는 팔았을 때의 이득이 RSU를 그대로 받았을 때보다 더 높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뭐 몇 배가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스톡 옵션을 하셔서 정말 밀리어네어가 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RSU랑 스톡 옵션 중에 보통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에서 쓰는 방식이고요. 기준은 그 빅테크가 어떤 식으로 이런 주식을 줄 거고 이런 기준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테슬라가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직원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떠납니다. 이 직원들이 왜냐하면 스톡 옵션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받는 게 아니라 주식 구매 권리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자기 돈을 내서 네. 주식을 구매를 해야 하는 거고요. 보통 이 에퀴티는 4년 정도의 시간 동안 내가 나눠줄게. 그렇죠. 그래서 만 불이 아니라 뭐 10만 불이나 뭐 더 큰 돈을 4년에 나눠서 줄게 라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거를 베스팅이라고 부르고 클리프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그거는 보통 회사에서 너가 1년 이상 일하면 이만큼 줄게. 근데 1년을 넘지 못하면 아무것도 뭐 이 에퀴티는 그냥 날아가는 아무것도 뭐,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좀 잡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이 베스팅 스케줄도 회사마다 다 다르게 책정돼요. 어떤 회사는 이분하게 1년에 이만큼씩 주겠다, 뭐 3개월에 이만큼씩 주겠다, 이렇게 나누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첫 2년보다 마지막 3, 4년에 더 많이 훨씬 많이 주겠다. 이렇게 돼서 결국엔 좀 직원들을 잡아두는. 네, 그래서 스톡 옵션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퇴사를 하고 싶어도 이거를 구매할 정도의 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지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지 못하고 묶어두는 게 있고, 만약에 이 스톡 옵션을 선택을 했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몇십 일 안에 이 스톡 옵션을 빨리 구매하지 않으면 종이 조가리가 돼요. 그래서 또 묶여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회사 다니면 차 살 때 할인해주고 이런 혜택들이 있잖아요. 네. 테슬라는 그런 거 없나요? 저도 그런 거를 사실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건 없고, 제가 다녔을 당시에는 자율주행의 신차량을 구매했을 때 2대까지 무료 제공해주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그 프로그램 오토파일럿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무료로 주는 거예요? 네, 제가 입사를 했을 때 당시에는 15,000불 상당이었는데 최근에는 8,000불로 떨어졌고, 최근 기사에서는 아예 그 평생권을 없애신다라는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그럼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테슬라를 거쳐간 직원들이 가장 크게 얻었다 라고 하는 거, 그거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늘 공통적으로 들리는 답변은 테슬라만큼 재밌고 따뜻한 사람들이 많은 기업이 없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고, 테슬라를 퇴사하고 나서는 뭐 전에 지나간 인턴들이나 아니면은 같이 마주쳤던 한국인 직원분들이나 그냥 회사 내에서 좀 친하게 지냈던 직장 동료들이랑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고, 또 테슬라 떠나본 사람들이 테슬라 다닐 때 뭐 다른 건 안 그리워도 너네랑 일하는 건 너무 그리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확실히 많았습니다. 맨파워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느낄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어떤 인스타그램 포스트에서 봤는데 최고의 복지는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고 써있는 글을 봤는데 많이 동의했던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들 때문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직 굉장히 이제 어리시지만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셨잖아요. 이건 너무 힘들었다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에서 가장 힘들었었을 때는 한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제가 이제 로봇 프로젝트와 다른 자동차 프로젝트들을 같이 병행해야 했을 때였어요. 근데 두 그룹이 굉장히 다르게 돌아가서 이 그룹이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컸고, 또 적은 인원이기도 했고 각 프로젝트당. 그래서 제가 모두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모든 곳에 힘을 주려고 했을 때 가장 괴로웠었고, 나를 많이 의심했었던 것 같은데, 그 계기를 통해 저를 조금은 더 인정해주고 저에게 조금 더 쉬어도 된다고 해주고, 이제 너무 벅찰 때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조율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힘든 과정 속에서 많이 그동안 배우지 못한 것들을 더 많이 배운 거네요. 네, 맞아요. 빡센 환경이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좋은 동료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면 정말 힘들고 괴롭기만 한 기억으로 남았을 텐데, 거기서 좋은 동료들이 뒷받침해줬을 때 내가 얼마나 더 나갈 수 있는가를 배웠던 게 진짜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신입사원은 어떤 식으로 뽑아요?
네, 네. 그 한국에는 공채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는 저는 거의 없는 개념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직무별 수시 채용을 하는 편이고요. 네. 한국과 또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특히 빅테크는 인턴십 기간을 굉장히 길게 하는 편이에요. 특히 애플이나 테슬라, 뭐 아마존도 그러시는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8개월 정도 인턴을 받거든요. 8개월이요? 네. 저희 인턴은 그냥 인턴이 아니고 네. 정말로 풀타임 같이 다뤄지고요. 정말로 실무를 하고 첫 한 2, 3개월 동안은 조금씩 트레이닝 하는 네. 느낌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무를 주고요. 네네. 한 3개월 이상부터는 정말 풀타임 인플로이 같이 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도 배우는 게 굉장히 많고 사실 회사에서 인턴을 뽑는 이유는 결국에 풀타임으로 나중에 전환하는데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잖아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전환되는 케이스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게 약간 수시 채용을 한다 그래도 인턴을 한 친구들이 조금 먼저 그 선택권을 갖게 되고 그런 인턴이 없어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한다 아니면 조금 더 윗포지션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좀 더 수시 채용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제 인턴으로 먼저 인턴십으로 들어왔다가 네. 거기서 이제 8개월 동안 경험을 하고 월급은 주는 거죠? 월급 굉장히 잘 나오고요. 네. 이게 시간별로 주니까 시간당 얼마? 네, 시간당 얼마로 네. 주다 보니까 야근을 막 권장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네. 만약에 야근까지 하게 되면은 굉장히 풀타임과 비슷한 견줄 수 있는 오. 정도의 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들 일합니다. 그리고 8개월이라는 기간이 웬만한 학교의 커리큘럼에 조금 어려운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학교는 4년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한 학기를 쉬고 좀 여름에서 그 한 학기까지 이렇게 마치면서 8개월을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고 그래서 그런지 캐나다에서 인턴을 굉장히 많이 뽑아요. 캐나다는 학교 시스템이 굉장히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학교는 한 5년, 6년제로 해서 긴 8개월 정도 되는 인턴십을 몇 번을 해야지 졸업이 가능한 코스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친구들이 굉장히 자주 오고 그 친구들이 그런 커리큘럼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 회사 오기 전에도 이미 어디선가 실무를 뛰어본 경력도 있고 그래서 일을 굉장히 잘하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또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저희도 캐나다 애들이면 약간 믿고 본다. 그리고 사실 미국은 연줄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레퍼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내가 추천을 누군가를 해준다고 그 추천을 해줄 때도 보통 물어봐요. 너 그냥 뭐 모르는 사람인데 추천해달라 그래서 들어간 거야? 아니면 너가 얘랑 같이 실무를 뛰어본 경험이 있어? 이런 순으로 우선순위를 나누고요. 그리고 또 공개 채용은 보통 인사팀이 한국에서는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인사팀이 베이직한 그런 레주메 스크리닝 정도만 하고 굉장히 많은 레주메를 그 수시 채용 담당 매니저님한테 주세요. 그럼 그 매니저님이 다 그 프로필을 살펴본 다음에 얘 마음에 든다. 얘랑 인터뷰하자. 이러면서 이제 다른 팀원들도 살펴보는. 그 매니저님이라 하면 그 팀의 매니저를 그 상사님, 그 실무를 다루는 팀장님. 팀장님이 보통 레주메를 다 살펴보시는 거거든요. 팀장님이 누군가를 뽑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1번으로 고려하실 분은 본인이 아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 이런 그분을 사실 먼저 채용하려고 하시겠죠? 이제 그 다음에 우선권은 나랑 같이 일하는 누군가가 되게 일을 잘하는데 이 사람이 얘 진짜 잘해 라고 추천해줬을 때 거기도 이제 또 약간 다이렉트로 오죠. 근데 그런 연구가 아무 데도 없는 상황에서는 아마 그 HR 그 인사팀 부서에서 레퍼럴 위주로 조금 더 올려주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았을 때 또 그냥 아무렇게나. 미국이 취업하기 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트워킹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또 우리가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서 큰 나라여도 결국에는 다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인성 관리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직하고 뭐 퇴사하고 나서도 전에 있던 사람들이랑 계속해서 좋은 관계 맺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또 연결되어서 짭을 구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또 구독자 여러분들은 또 그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또 AI로 완전히 분위기가 넘어가면서 네. 레이오프가 또 굉장히 빅테크들도 많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완전 주니어들은 네. 그러니까 뭔가 학생들의 그런 분위기가 요새 이런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흐름이 좀 변하는 느낌이 있나요? 제가 들리기로는 확실히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예전보다 취업이 어렵다. 근데 취업이 어렵다라는 말은 저는 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요즘 막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특히나 더 어려움을 겪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AI 산업이 바로 대체를 하는 분야가 프로그래밍 쪽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프로그래밍 쪽보다 하드웨어 쪽을 겪고 있어서 사실 상대적으로는? 네, 상대적으로는 막 느끼고 있지는 네.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의 얘기로 조금 이제 흐름을 또 좀 바꿔서 그렇게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두셨는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학창 시절 때 솔직히 큰 인물이 되기 위해 하라는 것은 공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공부에 전념하는 시간 가졌었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운이 좋게도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성적만 잘 유지하면 될 줄 알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네. 그것도 성적도 나쁘지 않게 졸업을 했는데 이 실무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무를 진짜 잘 뛰는 사람들을 보니까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테슬라 VP들이 하는 뭐 인터뷰 영상 같은 거를 봤는데 네. 다 하나같이 나는 VP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냥 몰입하고 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들어온 거야 라고 이제 한 두세 분이 그렇게 네. 인터뷰를 하시는 걸 보고 처음에는 상실감이 컸던 것 같아요. 나는 엔지니어링을 전공을 했는데 늘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있던 학생이 아니었고 VP들은 중학생 때 뭐 아빠랑 사고해서 차 고칠 때 나는 중학생 때 뭐 하고 있었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뭔가 엔지니어링 쪽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상업적인, 커머스적인 유저 경험 이런 거 관련일 것 같은데 아직도 그거를 100% 좁혀지지는 못한 상태라서 그런 것들을 탐구해보기 위해 조금 과감하게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와, 아니, 테슬라에서도 굉장히 승진을 빨리 하셨다고. 이제 저보다 더 빨리 승진한 케이스도 많이 계세요. 테슬라에 입사하자마자 버틴 시간에 비해 느린 편은 아니었지만 또 뭐 그렇게 고속 승진까지는 아니었다. 또 이렇게 겸손한 모습까지 또 보여주시다니.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 앞으로는 또 어떤 일들을 또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영상을 막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네, 제가 스타트업에 늘 관심이 많았는데 그 스타트업계에서 뭔가 가장 필요한 스킬은 뭔가를 잘 만들거나 잘 파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저의 이력서가 굉장히 잘 만드는 사람 같이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그 잘 만드는 것에 대한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깨달았어요. 잘 파는 사람을 빨리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고민하던 중에 일단 영상을 만들어서 인플루언서 일을 한번 시작해볼까? 라고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거를 한 2달 정도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인플루언서란 남의 물건을 잘 팔거나 내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은 남의 물건을 팔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럼 내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좋은 물건을 팔고 싶잖아요. 그럼 좋은 개발을 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또 좋은 개발은 많은 전문성을 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성을 기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몰입해서 전문성을 기를까에 대한 고민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올해까지는 꼭 찾는 거고요.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 엔지니어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헤맸는데도 찾지 못한다면 그때는 이제 해왔던 거라도 일단 가져가면서 다시 기반을 쌓아야지 않을까.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원하는 거를 찾지 못했을 때의 시나리오고 원하는 걸 찾기 위해 저도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유, 서경 씨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말 AI 빅테크들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고 이제 후배들을 향한 조언을 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할 게 많기는 한데요. 일단은
내가 그 기업에 왜 가고 싶은지를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업의 어떤 특성 때문에 가고 싶은지. 예를 들면 빅테크라고 하지만 애플의 문화와 테슬라의 문화, 구글의 문화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어떤 문화를 가장 선호하는지, 왜 선호하는지를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는 큰 회사 다니고 싶어요. 이것도 충분히 괜찮은 이유거든요. 대신 공략법은 조금 달라야겠죠? 테슬라는 제가 말한 대로 기본에 굉장히 충실해야 할 거고, 애플은 약간의 창의성과 디자인 포커스된 마인드 플러스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요구할 거고, 구글은 제가 실제로 다녀보지는 네. 않았지만 또 거기도 거기만의 문화가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잘 파악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는 자기 실무 경력을 쌓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이 직장을 다니면서 8시간만 일하고 그 외에는 이것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싶으면 사실 치열한 데 가기가 어렵고, 치열한 데 간다고 해도 살아남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빅테크에 가시고 싶으시다면 내 실무도 정말 잘해서 인터뷰 때 그런 말도 술술술술 나와야 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네. 뿌리는 만큼 걷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안일했어요. 그 MIT 졸업하고 나서 10군데 미만으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많이 지원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하나에 너무 시간을 많이 썼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하나 떨어질 때마다 상처가 더 크잖아요. 100개씩, 1000개씩 넣었을 때 진짜 좋은 결과가 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첫 시작을 빅테크에서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첫 시작을 빅테크에서 뭐 인턴십을 했다던가 아니면 졸업하자마자 빅테크로 간 친구들을 되게 부러워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빅테크에 다니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애들을 보니까 저는 정말로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 친구들은 대학교 2, 3학년 때 이미 막 300개씩, 500개씩 인턴을 지원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좋은 인재를 알아볼 수 있었던 거고, 만약에 한국 여러분 지원하고 계신 분들 중에 조금 소극적으로 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그러지 마시고 500개씩, 1000개씩 그러면은 약간 하나라도 걸리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정말. 네트워크도 다져라. 그렇죠. 현실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네. 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